2003년 3월 27일 오전 5시 브래드퍼드의 한 농장에서 두 발의 총성이 울렸다. 9시가 되자 4살배기 남자아이가 방금 자신이 무엇을 겪었는지도 모른 채 홀로 유치원에 도착한다. 그리고 형사들은 가장 예상치 못한 용의자에게로 이어질 사건의 실마리를 풀기 시작한다. 때로는 범죄가 너무나 치밀하게 계획되어 범인이 정말로 법망을 피하는 데 성공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하지만 끈기와 세부 사항에 대한 주의력은 가장 교묘한 준비를 이겨내곤 한다. 잭과 린다 마이어스는 오하이오주에 있는 조용한 미국 마을 브래드퍼드에서 농장을 소유하고 있었다. 인구는 약 2,000명. 10년 전 그들은 함께 살기 시작했고 3년 후 혼인신고를 했다. 그들에게는 널찍한 집과 40에이커의 땅이 있었다. 부지는 지평선까지 뻗어 있었고 들판, 먼 경계의 작은 숲, 진입로 근처에 낡은 헛간이 있었다. 린다에게는 엠버라는 딸이 있었다. 그녀는 10대 때 임신하여 데이먼이라는 남자아이를 낳았다. 잭과 린다는 이 민감한 상황 때문에 소란을 피우지 않고 오히려 엠버를 전적으로 지지했다. 아기는 98년 말에 태어났다. 부모는 곧바로 손자에 대한 주된 양육을 맡아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고 사실상 친아들처럼 키우기 시작했다. 아이 방은 사과 과수원이 보이는 창가 2층에 마련했다. 그들에게는 엠버가 교육을 받고 독립적인 삶을 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잭과 린다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는데 그럴 만한 이유는 많았다. 그들이 손대는 일은 모두 성공했다. 가까운 사람들은 두 사람을 믿을 수 없을 만큼 쾌활하고 활동적인 사람으로 기억했다. 그들은 인생을 마음껏 즐겼다. 이는 그들이 가족의 버팀목이 될 뿐 아니라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힘을 주었다. 부부는 마을 중심가에서 작은 피자 가게를 운영했는데 메인 스트리트 모퉁이에 빨간 간판이 있고 안에는 테이블이 6개 있는 곳이었다. 자동차를 구매하고 복원하는 일도 했는데 집 앞에는 항상 판매용 차량 2세대가 서 있었다. 게다가 잭은 임대용 부동산과 자동차도 소유하고 있었다. 2003년이 되자 부부는 모두 50살이 넘었고 그들의 상황은 매우 안정적으로 보였다. 그 무렵 엠버는 성장하여 결혼까지 했지만 여전히 대학에 다니고 있었다. 그녀는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남편과 함께 자신의 집에서 살았다. 젊은 엄마는 마침내 아들을 직접 부양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여름에는 데이먼이 완전히 그녀에게로 이사할 계획이었다. 그러면서도 조부모와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는데 엠버 부부는 농장에서 차로 불과 30분 거리에 살았다. 데이먼은 주말마다 할머니 댁으로 돌아와 할아버지가 닭에게 모이 주는 것을 도왔다. 가족은 번창하고 있었다. 하지만 2003년 3월 27일 아침 모든 것이 뒤바뀌었다. 9시 15분 응급구조대 교환원은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 지역 유치원 교사에게서 온 전화였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몹시 흥분한 상태로 온몸이 피투성이인 아이가 혼자 왔다고 알렸다. 4살배기 남자아이의 이름은 데이먼이었다. 그는 유치원에서 약 1km 떨어진 조부모의 농장에서 살고 있었다. 교사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다. 아이는 피로 뒤덮여 있었지만 다치지는 않았다. 아이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녹아버렸다고 계속 말했고 그들에게는 도저히 전화가 닿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더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아이가 무서워해요. 교환원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유치원과 마이어스 농장 양쪽으로 순찰대를 보냈다. 경찰관 한 명이 유치원에 도착했다. 그의 앞에는 옷이 온통 피로 물든 아이가 서 있었다. 피는 이미 말라서 검붉은 얼룩이 져 있었다. 교사들은 이미 아이의 피부와 손, 얼굴을 씻겨준 상태였다. 자세히 살펴보니 아이는 실제로 신체적인 상처는 입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집에서 녹아버렸다고 반복해서 말했다. 경찰관은 쭈그려 앉아 눈을 맞추려고 했다. 데이먼은 다른 곳을 쳐다보며 손에 장난감 자동차를 꽉 쥐고 있었다. 그 사이 다른 경찰관들은 농장에 도착했다. 차가 입구에 멈추자
바퀴 아래 자갈이 아침의 정적 속에서 요란하게 부서지는 소리를 냈다.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이 즉시 눈에 띄었다. 현관에서는 바람이 불어 커튼을 흔들고 있었다. 경찰들은 총을 겨눈 채 안으로 들어가 주인을 큰 소리로 불렀지만 정적만이 흘렀다. 어디선가 마룻바닥 삐걱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거실을 지나자 커피 테이블 위에 마시다만 커피잔이 놓여 있었고 그들은 부부의 침실로 향했다. 그곳 침대 위에는 생명의 흔적이 없는 잭과 린다가 누워 있었다. 시신은 피로 뒤덮여 있었다. 침구는 피로 흠뻑 젖었고 검은 얼룩은 매트리스 가장자리까지 번져 있었다. 잭의 입과 코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남자의 뒤통수에서는 총상이 발견되었다. 깔끔한 사입구였고 그가 누워있는 자세 때문에 사출구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혈액의 양으로 보아 이미 손쓸 수 없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잭은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두 시신 모두 차가웠다. 한 경찰관이 린다의 손목에 손을 대보았지만 맥박은 느껴지지 않았고 피부는 밀랍 같았다. 경찰들은 피해자들이 오래전에 사망했음을 깨달았다. 법의학자는 나중에 사망 시각을 오전 5시경으로 추정했다. 총격과 순찰대 도착 사이에는 4시간 이상이 흘렀다. 경찰관들은 각 방을 확인하며 조사를 계속했다. 그들은 총을 겨눈 채 천천히 움직였다. 욕실에서는 수도꼭지가 덜 잠겨 물이 규칙적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부엌에는 싱크대에 더러운 프라이팬이, 가스레인지 위에는 빈 냄비가 있었다. 집에는 더 이상 아무도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부부를 살해한 위험한 총격범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시신의 위치로 보아 공격은 잠든 사이에 일어났다. 두 사람 모두 차례로 근거리에서 총에 맞았다. 51세의 잭은 움직일 틈도 없었다. 그는 등을 대고 누워 오른팔을 머리 위로 올린 완전히 이완된 자세였다. 아마도 그가 먼저 살해당했을 것이다. 55세의 린다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려 했던 것 같다. 그녀의 몸은 침대 가장자리로 향해 있었고 한쪽 발은 거의 바닥에 닿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즉시 머리에 총을 맞았다. 두 발의 총성이 아이를 깨우지 않은 것이 이상했지만 바로 그 점이 아이의 목숨을 구했다. 아니면 아이가 깨어났지만 그것이 총소리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아이 방은 복도 건너편에 있었고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데이먼과 대화한 후 아이는 보호구금되었다. 그의 소재는 친척들에게조차 비밀로 붙여졌고 이는 아이와 어머니 모두에게 추가적인 스트레스가 되었다. 수사관들은 아이와 자세히 이야기해야 했다. 많은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가 불명하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범인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었다. 아이는 귀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목격자로 여겨졌다. 형사 중 한 명이 비극적인 소식을 전하기 위해 엠버의 집으로 갔다. 그녀는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문을 열었다. 형사는 모자를 벗었다. 그녀는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들을 몹시 보고 싶어 했고 아들도 다쳤을까봐 두려워했다. 젊은 엄마에게는 아이가 현재 보호받고 있으며 안심시켰다. 엠버는 수사에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누가 자신의 가족의 죽음을 바랐을지는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크리스마스에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을 손에 쥔 채 앉아 있었다. 그 사이 마이어스 가족에 대한 공격 소식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이런 곳에서는 소문이 빨리 퍼져 점심때쯤에는 모두가 알게 되었다. 언론은 요란한 발표 없이도 사건을 기꺼이 보도했다. 끔찍한 추측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이웃과 지인들은 부부의 사업 성공이 비극의 원인이 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잭이 팔거나 임대했던 부동산과 자동차가 공격을 유발했을 수 있다. 빚 때문에 퇴거당하거나 재산을 압류당할 때 사람들은 그것이 정당하더라도 자신이 피해자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추측을 확인해 본 결과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형사들은 모든 세입자를 조사했지만 알리바이가 확인되었고 누구에게서도 심각한 동기를 찾을 수 없었다.
TV 보도 이후 수사를 돕고 싶어 정보를 가지고 경찰에 연락하는 많은 시민이 나타났다. 하지만 단서들은 처리하기가 어려웠다. 단 하나만이 흥미로워 보였다. 마이어스 가족의 이웃인 두 집 건너 사는 노부인은 3월 27일 오전 4시 40분에 동네에서 낯선 벤을 보았다. 어두운 색, 아마도 파란색이나 녹색이었을 텐데 동트기 전 어스름 속에서 정확히 보지는 못했다. 벤은 전조등을 끈 채 천천히 달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불안해했다. 수십 년 동안 이 지역에서 이런 일은 없었다. 역에서 마지막으로 기록된 심각한 범죄는 70년대였고 그것도 상점 절도 사건이었다. 과학수사팀이 현장에서 작업했다. 감식반의 흰색 벤은 저녁까지 집 앞에 서 있었다. 산탄의 궤적을 추적하여 잭과 린다의 시신 위치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그들은 정말로 불시에 습격을 당했다. 지하실에서는 침입 흔적이 발견되었다. 창틀에 긁힌 자국과 젖혀진 빗장이 있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개인적인 동기를 가리키고 있었다. 게다가 범인이 희생자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는 경보 시스템을 작동시키지 않고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지하실을 통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곳에는 센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잭이 설치하려고 했지만 계속 미루고 있었다. 분명히 희생자들의 가까운 지인 중 한 명이었다. 농장에서는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다. 살인범은 장갑을 낀 것 같았다. 대신 복도 리놀륨 바닥에 마른 피 위에서 선명한 신발 자국이 발견되었다. 작은 사이즈, 약 250mm, 10대나 연약한 여성이 무기를 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한 과학수사 요원이 석고로 발자국을 떴다. 그는 조용히 집중해서 일했다. 수사관들이 마이어스 집에서 조사를 막 시작했을 때 계획이 틀어진 강도 사건이라는 가설이 검토되었다. 그러나 집안 곳곳에 귀중품이 널려 있었기 때문에 이 가설은 금방 기각되었다. 서랍장 위 봉투 안에 현금 약 $300, 화장대 위 보석함에 있는 린다의 보석, 잭의 지갑에 있는 은행카드 등이 그대로 있었다. 잭과 린다에게 이것은 일상적인 일이었다. 두 사람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부유했으며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했다. 재정적인 어려움은 겪지 않았다. 귀중품이 그대로 있었을 뿐만 아니라 희생자들은 강도를 쫓아내기는커녕 자신을 방어할 기회조차 전혀 없었다. 이 가설은 최종적으로 폐기되었다. 이를 깨달은 형사들은 계획적인 이중 살인이라는 가설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이는 분명 개인적인 동기가 숨어있는 잔인하고 냉혈한 공격처럼 보였다. 이론적으로조차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른 아침에 남의 집에 침입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잠자는 사람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 이는 광신자나 연쇄살인범에게도 흔한 일이 아니다. 게다가 경보 시스템이 꺼져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사관들은 용의자를 찾기 위해 희생자들의 가장 가까운 주변 인물들에 집중했다. 수사 과정에서 잭에게 전처소생의 두 아들, 25세의 그렉 마이어스와 28세의 트래비스 마이어스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들은 잭, 린다, 그리고 그녀의 딸과 함께 대가족으로 성장했다. 살해된 부부의 이웃인 맞은편 농장에 사는 60대 남성은 두 아들 모두 아버지와 긴장된 관계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여름 그들이 집 현관에서 다투는 것을 보았다. 그들 중 누구라도 동기가 있을 수 있어 보였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가설을 지지하지는 않았다. 두 젊은이는 다정하고 긍정적이었으며 가족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다. 아버지와 린다의 결혼식에서 작은 아들은 신랑 들러리였고 옆에 서서 모든 사진에서 미소 짓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예의 바르고 친절한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들은 어린 시절 대부분을 바로 이 농장에서 가족과 함께 보냈다. 모든 이웃이 그들을 어릴 때부터 알았다. 둘과 전과가 없었다. 더욱이 그들은 아버지와 가까웠다. 젊은이들은 살인범일 가능성이 극히 낮아 보였지만 최근 잭에게 다른 뚜렷한 갈등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가설을 더 철저히 조사해야 했다.
이웃은 경찰에 작은 아들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알렸다. 또한 그는 그렉이 계모와 아버지와 갈등을 빚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 그는 그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와의 대화를 피했고 잭은 아들의 무능함과 문제를 걱정했다. 이웃이 마지막으로 그들의 다툼을 들은 것은 2월이었고 열린 창문을 통해 말소리가 들려왔다. 두 형제는 각각 따로 신문을 받기 위해 소환되었다. 그렉이 처음 경찰서에 들어섰을 때 형사들은 그가 의기소침해 보이는 것을 알아차렸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시선은 바닥을 향했다. 젊은이는 그것이 비극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자에 앉아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렸는데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다. 대화 중에 범행이 일어난 이른 아침에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알아내려 했다. 그는 밤에는 자고 있었고 이른 아침에 일하러 갔다고 진술했다. 4시경이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감 있는 태도를 유지했고 큰 의심을 사지는 않았다. 그는 명확하게 대답했고 말을 더듬지 않았다. 형 역시 신문에서 괴로워 보였다. 눈이 빨갰는데 잠을 못 잤거나 울었거나 둘 중 하나였다. 그는 가족 농장에서 약 50km 떨어진 직장에서 밤새 그리고 아침 내내 일했다고 말하며 확실한 알리바이를 제공했다. 공장에서의 야간 근무했다. 증거로 관리자의 도장이 찍힌 출퇴근 기록표까지 보여주었는데 이는 설득력 있어 보였고 그의 말을 뒷받침했다.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중요한 단서는 신발 자국이었다. 형의 신발을 즉시 확인했다. 그는 2 사이즈 더 큰 신발을 신고 있었다. 41 사이즈였다. 이 차이만으로도 그에 대한 의심은 약해지기에 충분했다. 그는 수사에 기꺼이 협조했고 돕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부모님을 공격한 사람을 꼭 밝혀내고 싶어 했다. 그는 초조함 없이 침착하게 말했다. 트래비스는 침착하게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 동의했고 성공적으로 통과했다. 센서는 어떤 급격한 변화도 기록하지 않았다. 또한 그는 자발적으로 경찰이 자신의 집을 수색하도록 허락했다. 그들은 저녁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3시간을 보냈다. 안에서는 의심스러운 것을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결국 이 수사 방향은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처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의 신발 사이즈도 맞지 않았지만 그를 용의선상에서 제외하지는 않았다. 그는 43 사이즈를 신었다. 이제 경찰은 마침내 정신을 차린 4살 빼기 데이먼과 더 자세히 이야기하기로 결정했다. 아이는 충격에서 회복했다. 큰 소리에 움찔거리는 것도 멈췄다. 그에게서 조부모가 총에 맞던 그날 밤과 아침에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알아내고 싶었다. 데이먼의 말에 따르면 그는 2003년 3월 27일 이른 아침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비명도 굉음도 아닌 둔탁하고 묵직한 무언가였다. 겨우 눈을 뜨고 자기 방 입구를 보았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틈새로 복도의 불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놀랍게도 아이는 크고 녹색인 형체를 보았다. 키가 크고 덩치가 컸다. 아이는 즉시 겁을 먹고 자는 척하면 괴물이 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눈을 질끈 감고 숨을 멈췄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었다. 형체는 지나갔고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는 다시 잠이 들었다. 아이의 정신이 보호기제처럼 작동한 것이다. 아침에 데이먼은 스스로 잠에서 깼다. 그는 즉시 이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보통은 할머니가 유치원에 갈 준비를 시작하기 위해 그를 깨웠다. 그녀는 들어와서 커튼을 열고 이마에 입을 맞추곤 했다. 아이는 늦을까봐 걱정되어 시계를 보았다. 미키마우스가 그려진 큰 시계였다. 그리고 이미 늦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보통은 더 일찍 집에서 출발했다. 그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정적이 짓눌렀다. 그때 그는 차가운 바닥을 맨발로 그들의 방으로 달려갔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그곳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2 사람을 발견했다.
시신과 침구는 피로 물들어 있었다. 손자는 나이가 어려 무슨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어둡고 끈적끈적한 피에 주목했다. 그것이 치명적인 출혈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는 그것을 녹았다는 말로 표현했다. 그의 어린 생각 속에서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사라지거나 다른 무언가로 변하는 것이었다. 데이먼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협탁 위 상자에 있던 종이 티슈를 가져가 할아버지의 피를 닦아내려고 했다. 하지만 피가 너무 많았다. 티슈는 젖어서 찢어졌다. 그는 오히려 자기 자신만 더럽혔다. 손, 티셔츠, 바지. 그 후 4살배기 아이는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구조대에 전화를 걸려고 했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엄마는 항상 나쁜 일이 생기면 911에 전화하라고 가르쳤다. 새 숫자를 누르고 응답을 기다리는 법을 여러 번 보여주었다. 이제 이것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어야 했다. 하지만 그가 부엌에 있는 낡은 유선 전화기로 그 번호를 눌렀을 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수화기는 조용했다. 죽은 듯이.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전화선이 잘려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니퍼로 깔끔하게 바로 밑동에서 잘려 있었다. 아이는 가족들이 가진 휴대폰을 사용할 줄 몰랐다. 휴대폰은 침실에서 충전 중이었지만 데이먼은 잠금을 해제하는 방법을 몰랐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잘 아는 유일한 곳으로 도움을 청하러 가기로 결심했다. 4살 아이에게 그곳은 유치원이었다. 데이먼은 집을 나와 혼자 그곳으로 향했다. 약 1km를 걸어야 했다. 아이는 그곳에 걸어가 본 적이 없었지만 거의 매일 할머니, 할아버지와 차를 타고 여러 번 다녔기 때문에 대략적인 위치를 기억하고 있었다. 먼저 직진하다가 낡은 떡갈나무에서 오른쪽으로 돌고 조금만 더 가면 노란색 유치원 건물이 있었다. 데이먼이 도착해서 안으로 들어서자 혼자 갑자기 나타난 것과 초라한 모습으로 교사들의 주의를 즉시 끌었다. 한 여성이 비명을 질렀다. 옷에 묻은 피는 군데군데 아직 젖어 있었다. 잭과 린다를 죽이러 온 범인은 그들이 살아남아 도움을 청할 기회가 없도록 확실히 하고 싶었다. 그는 머리를 쐈다. 거의 확실한 죽음이었다. 범인은 저항을 피하고 전화선을 잘랐지만 아이는 건드리지 않았다. 아이의 존재를 몰랐거나 의도적으로 살려주었거나 이 질문은 끝내 답을 찾지 못했다. 4살 아이의 이야기에서 형사들은 몇 가지 불일치점을 발견했다. 농장 부지를 조사하는 동안 복도와 아이방 입구 근처를 포함하여 많은 양의 피가 발견되었다. 핏방울, 흩뿌려진 자국 등 궤적은 누군가 총격 후 아이방을 지나갔음을 나타냈다. 당연히 나이가 어리고 일어난 일의 본질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순서를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무언가를 잊거나 빠뜨렸을 수 있었지만 이는 수사에 매우 중요했다. 그래서 형사들은 농장 모델을 재현하기로 결정했다. 가구와 방이 있는 정확한 복제품인 인형집이었다. 데이먼에게 더 중요한 기억을 되살릴 수 있도록 인형과 장난감 같은 소품을 사용했다. 아동 심리학자가 이틀 동안 그와 함께 작업했다. 아이는 이 일에 기꺼이 참여하여 사건 재구성에 몰두했고 몇 가지 상황을 오터심했으며 자기 방에 들어왔던 범인의 모습을 더 잘 기억해냈다. 그는 범인을 손에 무기에 든 녹색 작업복을 입은 큰 형체로 묘사했다. 막대기처럼 긴 것이었다. 안타깝게도 데이먼은 얼굴을 보지 못해 묘사할 수 없었다. 너무 어두웠고 형체는 빛을 등지고 서 있었다. 한편 부부의 가까운 주변 인물 중에서 주 용의자를 계속 찾고 있었다. 이 수색 과정에서 잭과 린다의 사업 파트너, 피자 가게 요리사, 차고의 정비사 같은 직원, 친척, 이웃, 친구 등 수십 명을 신문했다. 수사관들은 이전에 용의자로 고려되었던 살해된 남자의 전처소생 작은 아들 그렉의 이름이 너무 자주 언급되는 것을 알아차렸다.
3명의 다른 사람이 서로 독립적으로 그를 언급했다. 한 이웃은 그렉이 최근에 자신에게 관청을 어디서 살 수 있는지 물었다고까지 말했다. 울타리 옆에서 대화하던 중 슬쩍 물었다고 한다. 이것은 의심스러워 보였다. 그렉에게 심각한 재정 문제가 있다는 것이 금방 밝혀졌다. 이 때문에 그는 집세를 낼 수 없게 되어 집까지 잃었다. 지난 3개월 동안은 여자친구 집에서 살고 있었다. 집주인은 그렉이 몇 달 동안 집세를 연체하자 퇴거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다. 마지막 통지서는 1월에 왔다. 그렉은 부유한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그의 요청은 차갑게 거절당했다. 잭은 거부했다. 마이어스 가족에 가까운 지인들에 따르면 이것은 아버지의 인색함 때문이 아니라 아들에게 독립심과 책임감을 심어주려는 바람 때문이었다. 그의 25살의 아들은 너무 유아적이었고 가장 간단한 성인의 과제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한 직장에 오래 머물지 못했다. 최대 3개월, 그 후에는 뭔가 잘못되었다. 술과 불법 약물을 포함하여 모든 돈을 쉽게 탕진했다. 한 번은 잭이 그에게서 마리화나를 발견했다. 심각한 대화를 나눴다. 잭은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자립한 성숙한 남자의 모습을 보이기 전까지는 그를 돕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렉이 재정적 어려움을 빨리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했지만 그의 부모는 돈 문제가 없었다. 범죄의 재정적 동기가 의심되었다. 총에 맞은 부부의 집에서 돈이 사라지지 않은 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살인자의 주된 목표는 아니었다. 집에 있던 것은 어차피 아버지의 유산으로 받게 될 것이었다. 그는 무엇보다도 집 자체, 즉 농장, 땅, 사업에 관심이 있었다. 어쨌든 용의자를 범죄와 연결시키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다. 범죄 현장에서 사라진 물건들을 찾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살인 무기인 12구경 산탄총에 관심이 있었다. 흥미롭게도 마이어스 가족은 그런 구경의 무기를 가진 적이 없었다. 잭은 사냥용 22구경 소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제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경찰은 그렉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운명의 날 그가 집에서 직장까지 운전한 거리를 평가하기로 결정했다. 지도를 가져와 경로를 표시했다. 그의 부모님 농장은 바로 그 길 위에 있었다. 주요 도로에서 벗어나면 문자 그대로 3분 거리였다. 그의 여자친구는 그가 오전 4시경에 집을 나섰다고 확인해 주었다. 그녀는 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잠이 깼다. 시계를 보니 3시 58분이었다. 재구성된 사건의 연대기는 그가 출근길에 아버지 집에 들러 그와 계모를 총으로 쏘고 직장에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출퇴근 기록표는 그가 5시 47분에 출근했음을 나타냈다. 하지만 그에게는 물건을 처리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갈 시간이 분명히 없었다. 출퇴근 기록표에 따르면 그에게는 최대 1시간의 짧은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는 가는 길에 있는 장소를 이용했을 수 있다. 경로에서 멀리 벗어날 수는 없었다. 약 일주일간 모든 가능한 방향을 면밀히 분석한 후 형사들은 농장에서 약 5km 떨어진 스틸 크릭 강에 주목했다. 그 강은 그렉이 이중살인을 저지른 후 운전해야 했던 길 바로 위에 있었다. 강 위의 다리는 낡고 삐걱거리는 나무다리였다. 강이 얕아서 물이 너무 잔잔하고 깊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물을 처리하기에 좋은 장소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물살은 느리고 바닥은 들여다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역을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잠수부들이 아침에 물에 들어갔다. 수사관들이 크게 놀랍게도 다리 바로 아래 얕은 물에서 12구경 산탄총이 발견되었다. 진흙에 부분적으로 덮인 채 바닥에 놓여 있었다. 추가적인 탄도학적 감정을 통해 산탄이 높은 확률로 바로 이 무기에서 발사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총알에 미세 긁힘 자국이 일치했다. 탄피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려웠다.
범인은 범죄 현장에서 탄피를 가져갔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깔끔하게 수거했다. 또한 금속 표면에 일련 번호가 지워져 있어 소유자를 확인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추가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번호는 줄로 깊게 갈아낸 상태였다. 하지만 번호를 복원하는 데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다. 과학수사관들은 산성 식각법을 사용했다. 이는 각인된 숫자의 깊은 흔적을 드러내는 방법이다. 데이터는 이틀 만에 복원되었고 데이터베이스 조회를 통해 산탄총의 이전 소유자를 추적할 수 있었다. 그 산탄총은 마이어스 가족의 비극이 있기 불과 며칠 전에 이전 소유자에 의해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다. 살인 4일 전인 3월 23일이었다. 경찰은 이전에 무기를 소유했던 부부가 사는 집으로 향했다. 베란다가 있는 교외의 작은 별장이었다. 거래를 했던 여성은 누가 그것을 구입했는지 안다고 주저없이 말했다. 그녀는 심지어 그의 이름과 정보를 노트에 적어두었다. 모든 것을 기록하는 옛날 습관이었다. 그녀가 경찰에게 그것을 보여주었을 때 거기에는 이 사건의 주 용의자인 그렉 마이어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주소, 전화번호 모두 일치했다. 게다가 그는 이웃이 살인 추정 시간에 보았던 것과 똑같은 벤을 가지고 있었다. 96년식 짙은 파란색 다치 램이었다. 이웃은 틀리지 않았다. 아침 어스름 속에서 파란색은 정말 녹색으로 보일 수 있었다. 철저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는 이제 그를 이중 살인과 연결시키는 몇 가지 세부 사항을 놓쳤다. 가장 불안한 의심들이 확인되고 있었다. 잭과 린다를 총으로 쏜 사람은 정말로 그 남자의 아들일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모든 마이어스 가족과 그들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새로운 충격이 되었다. 이중살인이 그렉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지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는 25만 달러짜리 보험증권을 가지고 있었고 수혜자는 그의 아들이었다. 잭과 린다가 사망할 경우 그는 농장, 사업, 그리고 모든 재산을 상속받아 모든 재정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이것은 주 용의자에게 강력한 동기를 부여했고 경찰에게는 신문실에서 다시 만날 이유를 주었다. 이번에는 형사들이 더 직설적으로 행동했다. 애두르는 말은 없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유언장, 상속, 그리고 그의 재정 문제에 관심이 있었다. 그렉은 죄를 부인했다. 그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았고 목소리는 평탄했다. 그리고 그 당시 수사관들은 간접적인 증거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 1급 살인 혐의를 제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더 실질적인 것이나 자백이 필요했다. 직접적인 증거 없이는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었다. 유력한 살인범은 다시 풀려나갔다. 그는 경찰서를 나와 자신의 밴을 타고 떠났다. 그 후 형사들은 소총이 발견된 바로 그 장소로 돌아가 범인이 총기 외에 다른 증거물도 이곳에 버렸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주변 지역을 더 철저히 수색하기로 결정했다. 강둑, 덤불, 모든 관목을 샅샅이 뒤졌다. 하류로 약 1km 떨어진 덤불에서 큰 봉지가 발견되었다. 매듭으로 묶인 검은색 쓰레기 봉투였다. 단단히 묶여 버드나무 가지에 걸려 있었고 부분적으로 물에 잠겨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다양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그것들을 꺼냈을 때 경찰은 즉시 그것들이 이중 살인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엇보다도 안에 데이먼의 묘사와 일치하는 두꺼운 천으로 된 녹색 작업복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위에는 마른 피인 검은 얼룩이 있었다. 봉지 안에서는 12구경 탄피 2개, 노쇠로 된 것이 발견되었다. 추가적인 탄도학적 감정을 통해 그것들이 모두 강에서 발견된 소총에서 발사된 것임이 확인되었다. 완벽한 일치였다. 이 외에도 안에는 그렉의 신발보다 2사이즈 작은 신발, 39사이즈의 낡은 나이키 운동화가 있었다. 이것은 범죄 현장에서 흔적을 남긴 바로 그 신발이었다. 밑창무늬는 모든 홈, 모든 마모 부분까지 완전히 일치했다. 가장 귀중한 증거는 라텍스 장갑이었다. 얇고 푸른빛이 도는 의료용 장갑이었다. 외부 표면에서는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지만 과학수사관들은 내부 표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현미경 아래에서 밀리미터 단위로 작업했다. 오른손 검지손가락에서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다. 부분적인 지문과 유사한 흔적이었다. 불완전했지만 신원 확인에는 충분했다. 지문 감정 결과 이 흔적이 그렉 마이어스의 것임이 확인되었다. 12개 지점에서의 일치, 이는 법정에서 충분하고도 남았다. 이렇게 경찰은 발견된 모든 요소를 하나로 연결하는 데 성공했다. 이제 그들의 손에는 진정 살인범이 있었다.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는 1급 살인 2건으로 기소되었고 체포되었다. 그렉은 이른 아침 그의 여자친구 집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고 경찰서로 가는 내내 침묵했다. 잭과 린다 사건의 재판은 2004년 4월로 예정되었다. 재판 준비에 1년이 걸렸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렉은 여전히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벽을 쳐다보며 단답형으로 대답했다. 오랜 신문과 형사들의 모든 수법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검사는 승리를 확신했다. 확실한 사건이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법정은 잭과 린다의 가족들, 즉 친척, 친구, 이웃들로 가득 찼다. 일부는 여전히 일어난 일을 믿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렉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족 식탁에 모였던 사람으로 기억했기 때문이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자 품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이제 그는 그들 모두를 법정에 모았다. 모두가 피고인이 조금의 뉘우침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돌처럼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엠버를 비롯한 친척들은 그의 시선을 잡으려고 애썼다. 그녀는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지만 그는 참석자 중 누구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기소 내용을 낭독할 때조차 그는 바닥을 보고 있었다. 변호사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려 했고 대부분의 증거가 간접적이라는 점과 신발 사이즈가 다르다는 점을 들었다. 그렉이 신체적으로 39 사이즈 신발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점에 방어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기소의 근거는 너무나 탄탄했다. 모든 간접 증거를 제외하더라도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이 있었다. 검사는 범인이 살인을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는지 강조했다. 꽉 맞도록 양말을 채워도 사이즈 작은 신발까지 사용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했다. 그렉의 어려운 처지와 아버지 및 계모와의 불화를 본 많은 증인이 있었다. 7명이 증언했다. 그리고 감정 결과는 이러한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다. 검찰 측의 짜임새 있는 주장은 배심원단을 설득할 수 있었다. 2004년 4월 27일 그렉 마이어스를 1급 살인 2건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는데 몇 시간이 걸렸다. 토론에 3시간 40분이 소요되었다. 법원은 범인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 2개를 선고했다. 판결이 낭독될 때 법정은 침묵에 잠겼다. 흥미롭게도 이 이후에도 일부 마이어스 가족 구성원들은 그가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었다는 것을 믿기를 거부했다. 그들은 누군가 그에게 누명을 씌웠다고 생각했다. 너무나 편리한 증거들, 너무나 빨리 모든 것이 발견되었다. 그렉은 여전히 감옥에 있다. 그의 변호사는 여러 차례 항소했지만 모두 기각되었다. 마지막 항소는 2012년이었다. 그렉 마이어스의 자유로운 삶 이야기는 끝났지만 데이먼의 악몽은 계속되었다. 가까운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아이는 여러 해 동안 녹색 괴물과 관련된 악몽에 시달렸다. 비명을 지르며 땀에 젖은 채 깨어났다. 아이가 성장한 후 14살쯤 되어서야 악몽은 사라졌다. 나이가 들면서 그는 그렉의 행동이 얼마나 부당했는지 깨달았다. 괴물이 실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아이는 잭과 린다를 그런 운명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랑하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로 기약했다. 그는 그들의 사진, 할아버지의 낡은 야구 모자, 할머니의 요리책을 간직했다. 이중 살인을 둘러싼 소란이 가라앉자 데이먼은 어머니와 재회할 수 있었다. 비극 이전에 엠버가 계획했던 대로 아들은 그녀에게 이사했고 새로운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했다. 다른 도시, 다른 사람들, 점차 그들은 모두 회복했다.
엠벌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구했다. 나중에 성장한 데이먼은 인터뷰에서 자신에게 힘을 쏟아부은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연장선이 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그는 품이 있는 사람이 되어 가족의 자랑이 되고 싶었다. 그들의 믿음에 보답하고 싶었다. 데이먼은 성장하여 페인트공으로 일하며 이웃 도시로 이사하여 새 출발을 했다. 이제 그에게는 자신의 가족이 있다. 농장은 팔렸다. 일어난 모든 일 이후에 아무도 그곳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았다. 2년 동안 비어 있다가 다른 주에서 온 구매자가 나타났다.